지금 이 시각은 한인 커뮤니티 방송국 CNB-TV 이슈톡톡 신년대담 커뮤니티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열띤 대담과 토론을 통해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요. 또 각 기관에서 몰랐던 그런 섬기는 모습들도 함께 우리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각 기관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마치 얼굴처럼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섬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뀌어지거나 수정된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각 기관별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민권센터부터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본래는 이민자 권익운동으로 이제 유명한 단체인데요. 그다음에 정치력 신장운동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 봉사 활동도 주로 그런 이민자 권익이나 뭐 유권자 등록 같은 그런 정치적 신장 관련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팬데믹을 이제 겪으면서 저희들이 일종의 이거 자선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됐어요. 이제 서름입자 현금 지원이라든지 뭐 서름입자 실업수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냥 그 전에는 이제 또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일반 그 합법 체류자들의 실업수당에서부터 이제 그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그런 그 자선이나 사회 봉사 활동 영역이 굉장히 이제 커져 나갈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우려도 있어요. 저희들이 본래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핵심적인 활동인 이민자 권익이나 정치력 신장 운동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로 이민자 실업수당 받고 이런 분들이 또 저희들 이민자 권익 운동에 연결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합법 신분 얻기 위해서 또 민권센터가 활동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고 저희들이 하는 집회나 시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아주 서로 이렇게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더 확대돼 나갈 계획입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 확연하게 지도로 그려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권익운동이나 정치력 신장이라는 건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같이 활동하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건데 이제 팬데믹 안에서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민권의 모습 같은데요. 우리 퀸즈 YWCA는 가장 중점적으로 뭐 하는 곳입니까? 퀸즈 YWCA는 주로 이제 교육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들이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합쳐서 하는 이제 여러 방면에 거친 교육이었는데 이번 이 코비드 때문에 생긴 것들이 이제 제일 큰 것이 푸드 팬트리입니다. 그래서 푸드 팬트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던 거를 이제 일주일에 2번씩 해서 매주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특별히 이제 그 시니어 프로그램 중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팬데믹 전에 비해서 지금 그 시니어 멤버들이 3배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거의 다 온라인으로 작년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교육 쪽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퀸즈 YWCA는 본래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인재를 양성하고 예. 또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신장시키는 주된 역할이었는데 팬데믹 오면서 저희 교회도 그거 매주 가거든요. 네. 그 푸드 팬트리, 그러니까 양식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줘서 정말 어떤 먹을 거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편안한 어떤 활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말 동포 사회 가장 어려운 현장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네요. 네, 그런 변화가 저희가 있었던 하면서 거네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처음에는 그래도 하자. 우리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문 닫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거라도 유틸라이즈를 하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너무나 감사했다. 이걸 한 게 봉사자들도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정말 너무나 집에서 힘들어하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봉사자들이 오세요. 아유. 그래서 어릴 때 너무 굶었으셨다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봉사하고 싶다 이러면서 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도 또 몸은 좀 고달프지만 정말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가정상담소는 어떤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그 폭력의 굴레에서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뭐 서비스가 좀 바뀌었다든지 새로운 어떤 섬김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그 코로나에 관련된 뭐 백시네이션 어떻게 백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테스팅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도 나눠 드렸고요. 그리고 연계 서비스를 또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단체와 연대를 그렇죠.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단체들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을 연결해 드리는 그런 것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메일로 가정상담소에서 보내준 그 백신 맞는 사이트 매우 자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누가 이렇게 시키거나 명령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어떤 그 고난받고 있는 어떤 동포사회의 삶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다 각자가 들어가고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우리 KCS는요? 저희는 7개의 다른 부서들에서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KCS가 1973년도에 세워져서 사실은 이제 내년이면 50살이 됩니다. KCS 그러면 아직도 시니어 센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요. 그거를 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 가장 기본이고요. 어르신들 섬김이 저희의 가장 기본이고요. 사실은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헬스 파트가 가장 커진 거는 사실이에요. 코비드 팬데믹 지나면서 뉴욕 시티뿐만 아니라 스테이트에서도 다시 그랜트를 스테이트까지 저희가 뉴욕 스테이트까지 이제 커버를 하게 되면서 그쪽 부분으로 조금 더 뻗어나간 부분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헬스 클리닉이에요. 정신건강 클리닉이죠.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타부시화되는 내 가정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보여주기 싫고 유전인 것 같고 가려야 되고 숨겨야 되고 종교적으로 어디 가서 숨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놓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뉴욕시에서 31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저희 KCS밖에 없잖아요. 누구라도 가족이 아프거나 겉으로 아픈 거는 보여져요. 정신이 아픈 건 정말 힘들어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가 멍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정신건강 클리닉을 굉장히 앞에다 두고 뉴욕시에서도 저희를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신건강 클리닉 KCS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 혜택을 받고 있네요. 제가 속하고 섬기고 있는 이민자보호교회 매번 격주로 모임마다 KCS의 전문가들이 와서 프리젠테이션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주시는 게 사실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본래는 시니어 섬김이었네요. 그걸로 출발했고 그게 가장 아이덴티티이지만은 이번 팬데믹 전후로 해서 건강이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서 동포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시안 중호 범죄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저희 뉴욕 가정 상담소는 그 주에서 이런 범죄 피해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지정하게 된 그런 단체 기관이어서 Office of Victim Services 그래서 그 중호 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이 요번에 문의를 해주셨어요. 뭐 사실 팬데믹 기간 지나는 초입부터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 이슈는 정말 우리들에게 상당히 불안을 넘어서 공포를 제공해 주기도 했는데 폭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고민과 씨름을 하고 있는 뉴욕 가정상담소가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참여센터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팬데믹을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사실 뭐 저희들도 커뮤니티의 어떤 교육과 아울리치 이런 것들이 이제 주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영 제너레이션들에게 인턴십 같은 걸 통해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의 시스템과 작동 방식에 대한 교육하고 또 그들의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커뮤니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아젠다 설정하고 설정된 아젠다를 어떻게 이슈화할 건가, 이슈화된 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노던 블루바드에 그 한인 상권들이 있는데 그 지역에 뭐 4시부터 7시까지 주정차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거를 프로젝트를 해서 4년 만에 없앴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30% 이상 올라갔어요. 그 지역에. 딱 비즈니스 시간에 파킹을 못 하니까. 그런 거에 이제 집중적, 물론 이게 이제 정치력 신장하고 어울려서 그래서 이제 유권자 등록과 또 매번 저희들이 선거 때 되면 이제 선거 가이드를 만들어서 우리 한인 밀집 지역에 나온 후보들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 그 지역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자를 만들고 또 알리고 하는 것들을 해왔는데, 물론 그와 아울러 변호사님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생각은 뭐냐면 그 주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지원의 이런 가이드 라인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말로 금방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주로 최영수 변호사님이 한국어로 바꿔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어로 사용을 하고, 근데 실제 한국어로 바꿔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몰라서 물어볼 데가 없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미국의 시스템과 제도, 그 다음에 어떤 랭귀지 베리에서 오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 걸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그거를 미리 보고 이건 어떤 문제이니까 이쪽 기관으로 가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거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것에 요즘 많이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디로부터 이 다큐멘터리를 받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갖고 오면 이게 무슨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디렉션들을 주로 이제 요즘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 사기 이메일들이 많이 와요. 그 뭐냐면 내가 한 300만 불이 있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그 유선으로 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어카운트하고 이런 거 알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돈을 주겠다고. 이런데 실제로 어카운트 준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300만 불 유선을 주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어카운트를 했는데 거기서 돈이 빠져나간다고. 이런 거를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모르니까 그냥 무시하는데, 영어를 조금 아는 분들은 그거를 이해하고 나한테 300만 불 누가 주겠다 그러네. 이게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지 말고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이게 실제 작동하는지 안 하는 건지 알려드리고, 또 뭐 이렇게 정부에다가 뭘 신청했는데 그쪽에서 온 게 뭘 불충분한 자료 그 내용을 더 쓰라고 하는데 그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답으로 써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우리 커뮤니티에 참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대부분 기관들이 뭐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뭐 이런 거 받은 편지들을 갖고 와갖고 해주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할머니들이 그런 걸 몰라갖고 본인들이 다니는 병원에 가갖고 리셉셔니스트들한테 구박받아가면서 그거 봐달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든 기관들이 하지만 조금 더 법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 변호사님들이 제대로 이제 디렉션을 찾아서 주는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인종혐오 범죄나 이런 데 대해서 많은 한인분들이요 실제 그 범죄에 노출되는데 불구하고 신고 안 해. 귀찮아서. 그러고 해봤자 이 범인을 잡아줄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그 신고를 많이 해갖고 그게 심각하다는 것들을 정부가 알게끔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이제 해주시면 리포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민참여센터는 그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를
사실 태생시키는 중요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엇가 가장 그 근원적인 문제 파악을 하기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거를 발견해서 아젠다를 찾아내고 아젠다를 셋업해서 이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률에 입안을 시키고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였는데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보니까 뉴스레터를 통해 동포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시시각각 순발력 있게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또한 팬데믹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 그런 모습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상록회에서는 네.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다라는 거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령화 100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노인들의 사회 문제가 정치적으로나 큰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들을 섬기는 우리 상록회 입장에서는 노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중점을 두고 독거 노인도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활 영어라든가 또는 카톡 사용법,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법 최소한도 자기가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그 교육 프로그램을 참 그동안에 해왔고 또한 이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도 작년 그 3월부터 참 그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임원들이 그 지나가는 한인들도 우리 상록에 들어옵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궁금증 영문 서류 해석 여러 가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신청하는 방법, 특히 노인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렌트 보조비라든가 이 겨울 동안에 또 그렇고 노인들 텍스 크레딧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70대, 80대가 대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조인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록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그런 그 기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다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독립적인 그런 삶의 공간에서 그 배제가 되고 그런데 심지어는 경제적이건 뭐든 건강적이건 그렇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삶을 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하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상록회였군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상록회 새해 2022년도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요. 작년 신년 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동포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반부 사회에 정말 되나라고 하는 어떤 희망을 주었던 그 이민 개혁 법안. 그렇게 시작했지만 서광이 비추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사실 진척되지 못하는 오리무중인 상황이 현실적인 우리의 현주소인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전망과 또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김갑성 민권센터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1,100만 서른미비자 모두에게,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이전에 들어온 서른미비자 모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시다시피 한인 사회를 비롯해서 5-6명 중에 1명이 서른미비자인 상태에서 남자 여자 빼고는 가장 큰 집단이에요. 서른미비자가. 그래서 그렇게 환호를 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지난 1년 동안 과정을 보면 거의
드라마를 한 편 찍다시피 할 정도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하자면 너무 기니까 현 상황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연방 하원에서 결국에는 이 법안이 후퇴해서 영주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10년간의 체류 허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상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상원에서 이것마저도 지금 그 암초를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제 연방 상원의 그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이 이민법 개혁 법안이 연방 예산 조정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 사무처장이 그동안의 이민법 개혁 법안 3종류의 거를 전부 다 거부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법적인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상원의 전통이고 관습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한 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데 첫 번째는 1,000만, 두 번째는 800만.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800만 명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라 임시 체류 허가만 주는 거를 다 시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다 그거조차 거부를 하니까 이 약간 이 연방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백악관도 속된 말로 약간 짱이 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규탄하는 사무처장을 규탄하는 이제 성명도 발표하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민권센터는 이제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는 전국 이민자 권익공헌단체에 소속돼 있으면서 함께 활동을 해왔는데 저희들은 이미 작년 가을서부터 이 사무처장의 의견 무시하고 밀어붙여라. 그래야 이게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연방 예산 조정안이 본래는 작년 10월까지 통과가 됐었어야 됐다가 그걸 또 12월까지 연기했다가 이제 2월까지 연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데드라인이. 그래서 이제 뭐 결국 딴 거 없습니다. 계속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는 한인사회를 비롯해서 이 연방 의원들에게,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민권센터나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는 이메일 보내기, 뭐 전화 걸기, 그다음에 뭐 집회와 시위 그런 걸 줄기차게 지금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누구도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여튼 끝까지 노력해서 뭔가를 이제 얻어낼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많이 하여튼 이런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폭력에 노출되고 차별에 노출되고 먹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어떤 허가를 받지 못하고 또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 사실 가슴 아픈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김갑성 국장님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이거나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내 친구든 아니면 내 이웃이건 가까운 곳에 그런 이웃들이 있다는 건데 하여튼 올해 아무리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 이민자 권익운동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청년들이 다 아까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서른입이 추방유예, 그러니까 어릴 때 부모님 손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와서 이 서른입 비자로 대학교 갈 때 알게 된 청년들이에요. 대학교 갈 때 학자금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 운동에 가장 앞장서고 있고 저희 민권센터 같은 경우도 이민자 권익 그 활동가 2명이 전부 다 다카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건 피눈물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자신들이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를 정말 고민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한인사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류 미비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민자보호교회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5년을 리뷰해 보면서 또 지난 한 해 동안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교회에서 서류 미비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겁니까? 또 이 현실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나랑 같이 이 길을 걸어줄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거를 훨씬 더 요청하는 게 우리 각자의 자신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연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삶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건 상당히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도전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누군가 옆에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나는 네 편이야. 너랑 같이 끝까지 걸어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마음에 대한 어떤 의욕과 삶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권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관들이 새 서류 미비자들, 다카 드리머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희망을 함께 놓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진행을 시켜보면 올해 중요한 선거가 또 있다면서요. 그간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애써온 우리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님께서 올해 선거의 의미나 참여에 대한 동력, 그와 함께 지금 팬데믹에 이게 마트에 가보면요. 이게 우리 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아서 아마 가게들이 이것들 가게 살림을 운영하기 상당히 곤란할 텐데 이런 팬데믹 후유증에서 우리의 근원적으로 우리가 우리 권리를 활용함으로써 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희망의 길에 대해서 우리 설명해 주시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먼저 올해는 이제 대통령 임기 2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에서 이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이제 그 스테이트와이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주지사들도 뽑고 또 연방 하원 435원 전원, 그다음에 상원 3분의 1, 주지사도 3분의 1 이렇게 이제 뽑는데 문제는 이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민 개혁이 더 속도를 붙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번 선거에 좀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이런 초기에 힘이 있을 때 이제 이민 개혁안들을 밀어붙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후 선거에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대거 불참을 하면서 연방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적극 참여해서 이 이민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은 지금 벌써 이런 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0년도 인구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구 재조정을 하고 있는데 뭐 뉴욕과 뉴저지 이런 뭐 블루 스테이트나 레드 스테이트를 빼고는 나머지 이 되게 앞치락 뒤치락하는 양당이 하는 데서 지금 거의 전쟁의 방불하는 정도로 의회에서 이 선거구 재조정은 주 의회에서 다 이제 대부분 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 당의 선거구들을 나누어 갖고 당선이 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하나는 위스콘신이나 이런 데에 이제 지난번 선거 때 뭐 마지막까지 몇 프로 차이 안 났던 이런 지역에서 부정선거라고 그 주를 장악하고 있는 이제 공화당 입장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선거의 방식에 대한 기준들을 허물어버리면 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내년 올해 선거를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것만이 또 이민개혁의 동력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길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팬데믹 후유증으로 인해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라는 게 사실은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전쟁도 전쟁하는 그 이후에 극복을 어떻게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데는 진짜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리더십과말로 국민이 똘똘 뭉쳐갖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나라들은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나는 나라들이 있죠. 이걸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 안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수계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뭐 자나깨나 유권자 등록 투표를 많이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이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것들도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대거 리타이어 해버리고 다른 데로 직장을 옮겨가 버리고 또 서류 미비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물류들이 돌지 않아 보니까 물가 인상이 일어나는데 그 반면에 MTA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되게 부족하대요. 우리 한인들 중에서 MTA 지금 취직하면 자합이 늘려 있어요. MTA도 그렇고 또 트러킹 하는데도 그렇고 자합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받아줄 자세고,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뽑지 않아 갖고 그런 와중에 또 사람들이 리타이어를 해버려 갖고 지금 MTA 하는 사람 중에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오히려 잡의 문이 열렸으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안전한 잡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를 위해서 열리는 통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역지사지로 이게 뒤집어서 보면 노동력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어려운 스몰 비즈니스나 이런 데에 매달려 있기보다는 과감하게 그런 작업들로 들어가면 훨씬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동찬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치력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힘이 아닐까.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차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형편에 처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그간에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여전히 현주소는 그런 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치력을 키우자, 우리 말의 힘을 키우고 다음 세대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텃밭을 키우자는 거는 사실 우리 시민참여센터나 민권센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겠지만 우리 여기에 있는 6개 기관 모두가 좀 힘을 합해가지고 올해는 그런 정치력들이 왜 필요한지 또 그걸 실질적으로 키워나가는 중요한 좀 기적 같은 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정치력 신장 관련해서 조금 네. 덧붙이고, 작년에 사실 저희가 큰 승리를 하나 거뒀어요. 네. 뉴욕시에서는 이제 영주권자나 합법 취업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뉴욕시 로컬 선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이제 그 참여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아담스 새로운 시장이 뭐 30일간 미국에 체류한 합법 취업자는 투표할 수 있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약간 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하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시장이 비토를 하더라도 그걸 오버룰 할 수 있는 표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시행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과제가 80만 명이에요. 그 안에는 이제 다카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다카도 합법 취업자이기 때문에. 근데 영주권자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뭐 노동허가 갖고 있는 사람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 80만 명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뉴욕시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 등록을 이제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이 사람들을 유권자 등록을 시키고 또 선거에 참여시키고 하는 게 정치력 신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이제 진 이후에 미 전역에서 이 유권자들의 투표를 제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곳곳에서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까 얼마나 황당하냐면, 텍사스 주에서는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하려고 줄을 서잖아요. 투표소에.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 사람들이 투표 독려하려고 지나가면서 물을 나눠줘요. 물 마시라고. 더우니까 텍사스. 그 물을 못 주게 하는 법까지 만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제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그 전쟁이 아주 본격화될 겁니다. 올해 선거 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저희들 같은 소수계는 무조건 투표를 할 수 있는, 더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게 저희들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 바라는 뭐 한인이나 소수계 정치인들이 탄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빼먹었는데 연방 차원에서 이제 이민 계획이 안 되지만 최소한 우리 서류 미비자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좀 방어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주나 시 차원에서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 비영리 기관들이 이제 서류 미비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여러 활동들 플러스 그다음에 시에서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시 자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게끔 한 여러 제도들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이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 힘들이 이제 다른 주에 퍼져나가고 하다 보면 그만큼 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더 큰 힘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연방이 안 된다고 너무 우리가 뭐 기죽지 말고 시나 주에서 우리가 있는 이 커뮤니티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우리와 같은 이웃이고 우리와 같은 시민이라는 것들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끝이 없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장시간 동안 오늘 각 6개 기관 그 봉사단체 대표님들 함께 이렇게 나누면 두 가지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마치 여기가 이렇게 클래스룸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당히 저희 개인적으로 학습 효과가 매우 이렇게 높은 그런 공부하는 현장 같아서 서로가 서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것 같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좋은 공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이 있고 또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였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냥 봉사단체 대표님들 같지 않고 이렇게 패밀리 같아요. 누나 같고 형 같고 아버지 같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 대표의 좋은 어떤 섬김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족처럼 여러분들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두운 터널을 신명나게 또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주 짧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6개 기관의 대표님들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대표님으로서 짧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힘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오늘 마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KCS에서부터. 필요가 있는 곳에 필요를 채워주는 낮은 자세로 임하는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퀸즈 YWCA. 퀸즈 YWCA도 작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저희들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길 것이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봐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뉴욕 가정상담소요. 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망에 있을 때 있을 수 있는 그런 뉴욕 가정상담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솔직히 요번에 이 피해자분들한테서 많이 배웠습니다. resilience 라는 거를 너무 피부로 많이 느껴가지고 그런 것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뉴욕 한인 상록회가 그 고귀한 설립 목적과 그 사명감 그리고 가치 높은 성과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한인 단체장님뿐만 아니라 기업인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들이 적극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권센터. 네, 민권센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없으면 안 되는, 한인사회에 없으면 안 되는 단체로 계속 커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저희들이 목표가 지금 있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뉴저지의 오피스를 드디어 민권센터가 차릴 겁니다. 그래서 뉴저지 한인분들 도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플러싱에서 중호범죄 방지 구역이라는 캠페인을 펼칠 건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요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정치단체를 민권센터가 올해 만듭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지금까지 비영리 단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새로 생긴 목표인데요. 또 뉴욕 이민자연맹과 함께 뉴욕주의 모든 서류 미비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싸워 나갈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영주권자 투표권 취득이라든지 2019년도에 그 서류 미비자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17년, 18년 싸워가지고 얻어낸 것들인데요. 새로운 싸움을 또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뉴욕주에서 서류 미비자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인사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민참여센터입니다. 격동의 시기이고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혼란스럽고 사실 우리도 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혼란이 생긴다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향한 또 새로운 여정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정신 바짝 차리면 오히려 소수결에서의 서름들을 극복하고 미국 사회에 당당히 뿌리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때 당당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여성 흑인 민권 운동가가 안젤라 데이비스가 했던 말인데요. 벽을 밀치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모두 다 한 번도 마주하지 못하는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기의 삶에 모든 것들을 열정을 쏟아서 동포사회를 헌신하고 있는 6개의 우리 동포사회 봉사단체의 대표자들을 함께 이렇게 좋은 대담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CNB TV 이슈 톡톡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주하는 벽 앞에서 여기에 계신 6분의 대표들과 또 각 기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올 연말까지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드는 그런 대장정에 또 올 기쁜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손을 흔들고 엔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